62세에 다시 사랑에 빠진다는 게 가능할까요? 저는 박은정입니다. 7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아왔습니다. 큰아들은 말했죠. 엄마, 그냥 편하게 사세요. 하지만 편한 게 뭘까요? 텅 빈 집에서 혼자 밥 먹고 드라마 보다 잠드는 게 편한 건가요? 아니었습니다. 그건 익숙할 뿐이지 편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11월 초, 저는 혼자 양양행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바닷가 벤치에서 한 남자를 만났죠. 혼자 여행이세요? 그 용기가 참 멋지네요. 정태훈, 단정한 인상의 전직 변호사. 그는 제게 노란 국화를 선물했고 눈 내리는 날 절벽을 내려가 제 분홍 스카프를 주워줬습니다. 2달 만에 우린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신혼 일주일 만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잠긴 서재문, 밖에서 받는 전화. 그리고 어느 날 본 문자 한 통. 보험 납입 완료. 수익자 박은정, 5억 원. 왜 결혼한 지 일주일 만에 5억짜리 보험을 들었을까요? 왜 수익자가 저일까요? 그리고 그의 서랍 속 다른 여자의 사진은 대체 누구일까요? 이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교직에서 물러나고 2 아들을 모두 출가시킨 뒤였습니다. 큰아들 성우는 35. 제 재혼 이야기만 나오면 얼굴을 굳혔어요. 엄마, 나이 들어서 무슨 재혼이에요? 그냥 편하게 사세요. 편하게요?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다가 생각했습니다. 나도 누군가의 여자로 살아보고 싶다고. 62년을 살았지만 정작 저 자신을 위해 산 시간은 얼마나 될까 싶었죠. 그날 저녁 끓여놓은 라면이 식어가는 줄도 모르고 창밖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맞은편 아파트 창문마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어디선가 웃음소리가 들렸죠. 저만 혼자인 것 같았습니다. 결심했습니다. 혼자라도 좋으니 여행을 떠나보자고. 성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주말에 양양 좀 다녀올게. 혼자요? 위험해요. 괜찮아. 엄마도 좀 살아봐야지.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 반, 설렘 반이었어요. 11월 초, 양양으로 향하는 버스 안. 창밖으로 스쳐가는 단풍이 눈부셨습니다. 손에 든 작은 가방 하나. 그게 전부였죠. 버스가 고속도로를 달릴수록 뭔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짐을 하나씩 내려놓는 것처럼요. 양양에 도착한 첫날 오후, 저는 바닷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11월의 바람은 생각보다 차가웠어요. 분홍색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한참을 바다를 바라봤죠. 파도가 밀려왔다가 사라지는 걸 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파도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게 인생 아닐까. 혼자 여행이세요? 옆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단정한 인상의 남자가 서 있었어요. 얼핏 봐도 제 또래보다는 젊어 보였습니다. 회색 코트를 입은 그는 조심스레 미소를 지었죠. 네, 혼자입니다. 그 용기가 참 멋지네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용기라니, 누구도 제게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어요. 아들들은 무모하다고 했고 친구 영숙이는 위험하다고 했죠. 하지만 이 남자는 멋지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태훈이라고 합니다. 저도 혼자 왔어요. 박은정입니다. 우린 그렇게 처음 인사를 나눴습니다. 태훈 씨는 옆에 앉아도 되냐고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함께 앉아 바다를 보는데 이상하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뭘 그렇게 오래 보고 계셨어요? 그냥요. 파도가 밀려왔다가 사라지는 게 사람 인생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태훈 씨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은정 씨는 철학자 같으시네요. 그는 자연스럽게 제 이름을 불렀어요. 그 목소리에는 묘한 온기가 있었습니다. 우린 해가 질 때까지 벤치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태훈 씨는 전직 변호사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법률 컨설턴트로 일한다고 했어요. 혼자 계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7년 됐습니다. 태훈 씨는요? 저는 오래됐죠. 한 15년쯤. 그의 목소리에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나 말하기 싫은 과거는 있으니까요. 해가 수평선 너머로 사라질 무렵 태훈 씨가 물었습니다. 내일도 이 바다에 나오실 건가요? 아마도요. 그럼 내일 또 뵐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괜찮아. 한 번쯤은 이런 설렘도 느껴봐도 되잖아. 좋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태훈 씨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62년을 살면서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줄은 몰랐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함도 밀려왔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이 나이에 이런 설렘을 느껴도 되는 걸까?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파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걸. 다음날 아침 창문을 여니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11월의 눈이라니. 양양에 온 지 이틀째였지만 이런 풍경은 처음이었어요.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어제 태훈 씨와 약속한 시간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죠. 서둘러 옷을 입었습니다. 어제 입었던 분홍 스카프를 다시 목에 둘렀어요. 거울을 보니 뺨에 홍조가 살짝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러는 내가 우스워서 피식 웃음이 나왔죠. 바닷가로 나가는 길, 하얀 눈이 옷깃에 내려앉았습니다. 찬 공기가 폐를 파고들었어요.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죠. 어제 그 벤치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누군가 앉아 있었어요. 태훈 씨였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제 목소리에 태훈 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일어났어요. 은정 씨를 기다렸습니다. 어젯밤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 말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태훈 씨도 저를 생각했다는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함께 벤치에 앉아 눈 내리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 위로 하얀 눈송이가 떨어져 사라졌죠. 신기한 풍경이었어요. 이런 날씨에 바다 보는 것도 처음입니다. 저도 그래요. 뭔가 특별한 날 같지 않아요? 태훈 씨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특별한 날 같았습니다. 눈은 점점 더 굵게 내렸죠. 조금 걸어볼까요? 이렇게 앉아만 있으니 추워요. 태훈 씨의 제안에 저는 일어났습니다. 우린 나란히 해변을 걸었어요. 발밑으로 모래가 바렸고 파도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제 목에 두르고 있던 분홍 스카프가 휙 하고 날아갔어요. 아,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스카프는 바람을 타고 절벽 쪽으로 날아갔죠. 낮은 절벽 아래 바위 틈에 걸려 있었습니다. 저거 제가 아끼는 건데 괜히 중얼거렸습니다. 사실 그냥 평범한 스카프였어요. 하지만 어제 태훈 씨를 처음 만날 때 두르고 있던 거라 왠지 의미가 있게 느껴졌죠. 잠깐만요. 태훈 씨가 갑자기 절벽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위험해요. 제가 소리쳤지만 태훈 씨는 이미 조심스럽게 절벽을 내려가고 있었어요. 높이가 한 3미터쯤 됐을까요? 그리 높진 않았지만 바위가 미끄러워 보였습니다. 심장이 쫄깃했어요. 괜히 아끼는 척했나 싶어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저는 절벽 위에서 태훈 씨를 내려다봤죠. 조심하세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태훈 씨는 천천히 바위를 잡고 내려갔습니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바위가 점점 더 미끄러워질 거였습니다. 제 손에 식은땀이 났죠. 드디어 태훈 씨가 스카프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시 올라왔어요. 마지막에 손을 헛디뎠을 때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다행히 태훈 씨는 균형을 잡고 무사히 올라왔죠. 휴, 다행이다. 태훈 씨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눈이 소복이 쌓인 분홍 스카프를 제게 건넸어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이런 건 잃으면 안 돼요. 꼭 간직하세요.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단순히 스카프를 주어준 게 아니었어요. 제가 소중히 여기는 걸 함께 소중하게 생각해 준다는 느낌이 들었죠. 고맙습니다. 정말 별 말씀을요. 은정 씨 것이니까요. 태훈 씨는 손에 묻은 눈을 털며 웃었습니다. 코트 소매가 젖어 있었어요. 저는 스카프를 꼭 쥐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죠. 우린 다시 벤치로 돌아왔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젖은 스카프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 괜찮으세요? 네, 이 정도는. 태훈 씨가 손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붉게 부어오른 손등이 보였어요. 제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그날 오후, 우린 근처 카페에서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계속 눈이 내렸죠. 태훈 씨는 손에 호흡을 불며 말했습니다. 이런 날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러게요. 낭만적이기도 하고. 제가 대답했습니다. 태훈 씨가 창밖을 보다가 문득 말했어요. 전처가 분홍색을 참 좋아했죠. 그 순간 제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따뜻하던 찻잔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어요. 전처라는 단어가 귓속을 맴돌았습니다. 아, 죄송해요. 괜한 얘기를. 태훈 씨가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제 머릿속에 물음표가 하나둘 떠올랐죠. 아까 그 스카프를 그렇게까지 해서 주워준 이유가 혹시 전처를 떠올려서였을까? 저를 본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본 건 아닐까? 괜찮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설렘과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저는 분홍 스카프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말린 스카프는 여전히 분홍빛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색이 달리 보였습니다. 이게 정말 저를 위한 마음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그림자였을까? 잠들기 전까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론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사랑의 시작과 불안의 그림자가 하얀 눈처럼 함께 내리고 있었습니다. 양양에서 돌아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울의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그 바닷가에 머물러 있었어요. 태훈 씨와 나눴던 대화들, 눈 내리던 그날의 풍경이 자꾸만 떠올랐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저는 태훈 씨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혹시 연락이 올까? 아니면 그냥 여행지에서의 인연으로 끝나는 걸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날 오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정 씨, 저 태훈입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태훈 씨. 잘 들어가셨어요? 그날 바다 생각나네요. 그 말에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만 생각한 게 아니었어요. 태훈 씨도 저를 기억하고 있었죠. 저도 자꾸 생각납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서울에서 한번 뵙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걸까? 아니면 이래도 되는 걸까? 하지만 입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내일 북촌 쪽에 조용한 찻집이 있는데 거기서 뵐까요? 다음 날, 저는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무얼 입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베이지색 코트를 골랐어요. 화장도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썼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죠. 북촌으로 가는 길,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휴대폰을 몇 번이나 확인했어요. 혹시 약속을 취소한다는 연락이 올까봐 불안했죠. 찻집 앞에 도착했을 때 태훈 씨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한옥을 개조한 작은 찻집이었어요. 고즈넉한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기 찾기 어렵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괜찮았습니다. 태훈 씨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의 손이 제 등을 살짝 스쳤어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찻집 안은 따뜻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으니 밖으로 한옥 지붕이 보였어요. 늦가을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었죠. 뭘 드실래요? 오미자차 주세요. 주문을 하고 마주 앉았습니다. 태훈 씨가 코트 안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노란 국화 한 송이였습니다. 이거 은정 씨 드리려고 준비했어요. 제 눈이 커졌습니다. 국화라니? 생화였어요. 은은한 향이 났습니다. 왜 국화를요? 양양에서 햇살이 은정 씨 머리칼에 닿던 게 기억나요. 그때 당신 머리칼이 국화처럼 빛나더라고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 낭만적인 말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받아주셔서 제가 고맙죠. 태훈 씨가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 제 마음이 스르륵 녹아내렸어요. 분홍 스카프 때문에 생긴 불안감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린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태훈 씨는 변호사를 하면서 겪었던 에피소드를 들려줬어요. 저는 교직 생활 이야기를 했죠.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습니다. 은정 씨,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태훈 씨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저는 양양에서 은정 씨를 만난 게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처음 뵀을 때부터 뭔가 끌리더라고요. 제 손이 찻잔을 놓치려다가 가까스로 잡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태훈 씨의 눈빛이 따뜻해졌죠. 그때였습니다. 창밖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고개를 돌리니 한 여자가 창밖에서 저희를 보고 있었습니다. 중년 여성이었어요.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긴 머리를 뒤로 묶고 있었죠. 그런데 그 여자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씁쓸해 보였어요. 슬픔 같기도 하고 연민 같기도 한 그 표정. 저 여자분,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태훈 씨가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그 순간 여자는 이미 돌아서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아니, 그냥 누군가 우릴 보고 있는 것 같아서요. 아, 그래요? 별일 아닐 거예요. 태훈 씨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 여자의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죠. 왜 그렇게 저희를 봤을까? 그리고 왜 그런 표정을 지었을까? 은정 씨, 괜찮으세요? 태훈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손에 쥔 노란 국화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어요. 태훈 씨와 만난 지 2달이 지났을 때 그가 청혼을 했습니다. 북한산 자락의 작은 식당에서였어요. 반지도 없는 소박한 청혼이었죠. 은정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남은 인생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 말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62년을 살면서 다시는 못 들을 줄 알았던 말이었어요. 네,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들 성우였습니다. 제가 재혼 이야기를 꺼내자 성우는 발끈했어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2달 만난 사람이랑 결혼이요? 성우야, 엄마도 사람이야. 혼자 사는 게 외로워. 그럼 저랑 같이 살면 되잖아요. 왜 굳이 결혼까지? 성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며느리도 난색을 표했죠.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이번만큼은
제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성우야, 엄마 결정이야. 이해해줘. 결국 성우는 한숨을 쉬며 자리를 떴습니다. 뒷모습이 서운해 보였어요.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던 날, 태훈 씨가 말했습니다. 식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우리 나이에 주례나 하객 부르는 게 좀 그렇잖아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사실 화려한 결혼식보다는 조용히 시작하고 싶었어요. 그럼 우리 둘만 알고 살까요? 네, 그게 좋겠어요. 구청에서 서류에 도장을 찍던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설렘 반, 불안 반이었죠. 태훈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아내. 그 말이 낯설면서도 달콤했습니다. 태훈 씨는 제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큰 짐은 없었어요. 책 몇 박스와 옷가지 정도였죠. 짐이 별로 없네요. 원래 소박하게 살았어요. 처음 며칠은 신혼 같았습니다. 태훈 씨는 아침마다 커피를 내려줬어요. 함께 장을 보고 손잡고 공원을 걸었죠.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태훈 씨가 서재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문을 잠그고 들어가는 일이 잦아졌죠. 뭐 하세요? 일 좀 봐야 해서요. 도와드릴 거 없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대답은 친절했지만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저는 문 밖에서 망설이다가 돌아섰습니다. 전화도 이상했습니다. 예전엔 제 앞에서 받던 전화를 이젠 밖으로 나가서 받았어요. 여보세요? 네, 잠깐만요. 그러고는 베란다로 나가곤 했죠.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누구와 통화하는지 궁금했지만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태훈 씨가 샤워를 하러 간 사이 거실 탁자에 휴대폰이 놓여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마음이 불안했죠.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화면에 비밀번호 입력창이 떴습니다. 예전엔 비밀번호가 없었는데 언제 걸었을까? 그때 문자 알림이 떴습니다. 잠금 화면에도 내용이 보였어요. 보험 납입 완료. 수익자 박은정. 납입 금액 5억 원. 제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5억 원짜리 보험이요? 수익자가 저라고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서둘러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태훈 씨가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나왔습니다. 왜 그래요? 얼굴이 안 좋은데. 아니에요. 그냥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태훈 씨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보험 5억 원. 수익자 박은정. 그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왜 저를 수익자로 한 보험을 들었을까? 그것도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태훈 씨는 편안하게 자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태훈 씨,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요? 혹시 보험 들었어요? 태훈 씨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고 저를 봤어요. 보험이요? 그거. 왜 제가 수익자예요? 그것도 5억이나. 일하다 보니 혹시 몰라서요. 제가 먼저 가면 은정 씨 혼자 남잖아요. 그럴까봐 준비해둔 거예요. 태연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진정되지 않았어요. 왜요? 뭐가 문제라도? 아니, 그냥 갑자기 왜 그런 걸 들었나 싶어서요. 사랑하니까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태훈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진심인지 가면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렇긴 하지만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만약을 대비한 거예요. 태훈 씨는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식어가는 커피를 바라봤어요. 보험,
그게 정말 사랑의 표현일까요? 아니면 다른 계산이 숨어 있는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은 다시 고요해졌어요. 저는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서재 문이 보였죠.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잠겨 있었어요. 언제부터 서재에 잠금 장치를 달았을까? 제가 모르는 사이에 뭔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태훈 씨가 출장을 간다고 했습니다. 부산에서 이틀 정도 있다 온다더군요. 현관에서 가방을 들고 서 있는 그를 배웅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불편했어요. 다녀올게요. 전화할게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문이 닫혔습니다. 집은 다시 고요해졌어요. 그 고요함이 오히려 귀를 먹먹하게 만들었죠. 거실을 서성이다가 서재 앞에 섰습니다. 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어요. 손잡이를 잡았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잠그는 걸까? 문득 생각났습니다. 태훈 씨가 어제 입었던 정장이 안방 옷장에 걸려 있었어요. 세탁소에 맡기려고 가져다 놓은 거였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주머니를 뒤져볼까?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마음속에서 두 목소리가 싸웠어요. 하지만 발은 이미 안방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정장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지갑, 명함 케이스, 그리고 작은 열쇠 하나. 손끝에 차가운 금속이 닿았어요. 열쇠를 꺼내 들었습니다. 작은 서랍 열쇠 같았죠.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상 서랍에 열쇠를 꽂았어요.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열렸습니다. 손이 떨렸죠. 서랍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 몇 장과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맨 위에 있던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건강검진 결과지였습니다. 제가 작년에 받았던 검진 결과였죠. 왜 이게 여기에 있는 거죠?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보험계약서였습니다. 5억 원짜리 생명보험. 계약자는 정태훈. 피보험자도 정태훈. 수익자는 박은정. 저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계약 날짜를 봤어요. 우리가 결혼하고 일주일 뒤였습니다. 그렇게 빨리 가입했다니. 서류를 더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문서가 나왔어요. 병원 진료 기록이었습니다. 정태훈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진단명에는 당뇨병 말기 합병증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당뇨병 말기요? 태훈 씨가 아프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어요.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6개월 전 기록이었죠. 의사 소견이 적혀 있었습니다. 예상 여명 1년에서 2년.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안에서 사진 한 장이 나왔어요. 여자의 사진이었습니다. 중년 여성이었죠.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 여자 본 적이 있었어요. 북촌 찻집에서 창밖으로 저희를 보던 그 여자였습니다. 씁쓸한 미소를 짓던, 손이 떨려서 사진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사진을 뒤집었어요.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와 닮은 사람을 만났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녀와 닮은 사람. 그게 저를 말하는 건가요? 태훈 씨는 저를 본 게 아니라 이 여자를 본 건가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으며 열쇠가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쨍그랑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어요. 한 달간 쌓아온 모든 게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양양 바다에서의 만남. 눈 내리던 날, 스카프를 주워주던 모습, 노란 국화를 건네던 순간, 청혼하던 그날,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걸까요? 저는 단지 대체품이었던 건가요? 죽은 아니면 떠난 누군가를 대신할 사람, 그렇게 선택된 거였나요? 사진 속 여자를 다시 봤습니다. 자세히 보니 조금 닮았습니다. 얼굴형이 비슷했어요. 머리 스타일도 비슷했죠. 제가 이 여자의 복사본이라는 건가요?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병원 기록을 읽었어요. 당뇨병 말기 합병증. 예상 여명 1년에서 2년. 그러니까 태훈 씨는 자신이 얼마 못 산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와 결혼한 건가요? 5억 원을 남기고 가려고? 아니에요. 말도 안 돼요.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남은 인생 함께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증거는 여기 있었습니다. 차가운 서류들이 진실을 말하고 있었어요.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한참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어요. 창밖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훈 씨였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다시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죠. 문자가 왔습니다. 은정 씨, 왜 전화 안 받아요? 잘 있어요. 내일 들어갈게요. 그 문자를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이 사람이 진심인지 거짓인지 모르겠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여자로 살고 싶었어요. 그게 그렇게 잘못된 바람이었나요? 그 바람 때문에 이렇게 속은 건가요?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열쇠로 잠갔어요. 그리고 정장 주머니에 열쇠를 다시 넣었습니다. 모든 걸 원래대로 돌려놓았죠. 하지만 제 마음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미 깨져버린 신뢰는 다시 붙일 수가 없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둠이 내렸지만 불을 켜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태훈 씨가 내일 돌아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른 척 해야 할까요? 아니면 따져 물어야 할까요? 하지만 따져 물어서 뭐가 달라질까요? 이미 결혼했습니다. 혼인신고도 했어요. 아들한테도 말했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62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너지는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한 달, 행복했던 그 시간들, 모든 게 서류 한 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달빛이 거실을 비쳤어요. 저는 그 달빛 속에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태훈 씨가 출장에서 돌아온 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랍 속 비밀을 본 것도 그 여자의 사진을 본 것도 입 밖에 내지 않았어요. 그냥 평소처럼 웃고 밥을 차리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정직하게 반응했습니다. 밥맛이 없었어요. 목구멍으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죠.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요즘 왜 그래요? 얼굴이 많이 야윈 것 같은데. 태훈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의 손이 제 이마에 닿았어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 온기가 진심인지 연기인지 알 수가 없었죠.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병원 가보는 게 어때요? 아니에요. 쉬면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몸은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가슴 한쪽이 이상했습니다. 묵직한 느낌이 들었죠. 샤워를 하다가 가슴에 손을 대봤습니다. 뭔가 만져졌어요. 작은 덩어리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죠. 다음 날 태훈 씨 몰래 병원에 갔습니다. 산부인과가 아니라 외과였어요. 의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검사를 권했습니다. 조직 검사를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걸려요? 일주일 정도요. 일주일. 그 시간이 끝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태훈 씨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진심으로 걱정해 줄까? 아니면 보험금을 떠올릴까?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비참했죠. 결과가 나오는 날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친구 영숙이도 부르지 않았어요.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유방암 초기입니다. 다행히 일찍 발견했어요. 수술하면 완치 가능성이 높습니다. 암, 그 단어가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의사의 말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았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언제 수술할 수 있나요?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입원하시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62년을 살아왔는데 이제 끝인 건가요? 결혼하고 석 달 만에 암이라니. 문득 서랍 속 서류가 떠올랐습니다. 제 건강검진 결과, 그게 거기 있던 이유가 뭘까요? 혹시 태훈 씨가 제 건강을 확인하려고 미리 조사한 걸까요? 머리가 아팠습니다.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이번 날까지 태훈 씨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출장 간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어디 가세요? 친구 영숙이가 강릉에 있거든요. 거기 가서 며칠 있다 올게요. 그래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태훈 씨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태훈 씨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다녀올게요. 연락해요. 잘 다녀와요. 현관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진짜 혼자였어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1인실이었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일이면 수술입니다. 무섭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수술 전날 밤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복도를 걷기로 했습니다. 보호자 없이 혼자 입원한 게 너무 외로웠죠. 복도 끝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 안에 태훈 씨도 있겠죠.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왜 혼자 있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천천히 돌아봤어요. 태훈 씨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죠. 어떻게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보호자 연락처가 제 번호였잖아요. 그제야 생각났습니다. 입원 서류에 보호자를 적어야 했었죠. 태훈 씨 번호를 적었던 게 기억났어요. 당신 혼자가 아니잖아요. 태훈 씨가 다가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암이라고 수술한다고 왜 혼자 결정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난 것 같기도 하고 슬픈 것 같기도 했죠. 말할 수 없었어요.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눈물이 터질 것 같았어요. 왜요? 제가 남편인데 왜 말 못해요? 당신이 진심인지 모르겠어서요. 그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참고 있던 게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태훈 씨가 멈칫했습니다. 꽃다발을 든 손이 축 내려갔죠. 무슨 말이에요? 서랍이요. 당신 서랍 봤어요. 서류도 사진도 다 봤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훈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언제부터? 출장 갔을 때요. 태훈 씨가 벽에 기댔습니다. 꽃다발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하얀 국화 꽃잎이 흩어졌습니다. 처음엔 잘못했어요. 태훈 씨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아내를 잃고 너무 외로웠어요. 그 사람 닮은 사람을 찾았죠. 계획도 했어요. 제가 먼저 가면 보험금이라도 남기려고.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은정 씨를 알아가면서 진짜 사랑하게 됐어요. 정말이에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어주세요. 제발. 태훈 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도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어요. 정말 두렵습니다. 당신이 없을까봐. 수술 잘못되면 어떡하나. 그 생각에 미칠 것 같아요. 그 눈물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더 이상 판단할 힘이 없었어요.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태훈 씨도 울고 있었죠. 우린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흩어진 국화 옆에서 사랑인지 거짓인지 모를 감정 속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의사는 완치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하지만 항암 치료는 피할 수 없었죠. 3개월 정도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힘들겠지만 견뎌야 해요. 의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태훈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퇴원 후 일주일 뒤 첫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주사 바늘이 팔에 꽂히는 순간부터 온몸이 무거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죠. 괜찮아요? 태훈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속이 메스꺼웠고 머리가 아팠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부작용이 시작됐습니다. 음식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았어요. 태훈 씨가 죽을 끓여줬지만 한 숟가락도 넘기기 힘들었죠. 2주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베개를 보니 머리카락이 빠져 있었어요. 한두 가닥이 아니었습니다. 수북이 쌓여 있었죠. 손으로 머리를 쓸어봤습니다. 머리카락이 우수수 떨어졌어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머리숱이 확연히 줄어 있었습니다. 두피가 보였죠. 아,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항암 치료하면 머리가 빠진다는 걸. 하지만 막상 보니 충격이었습니다. 빗을 들어 머리를 빗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빗에 가득 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빗질할 때마다 머리카락이 쏟아졌죠.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이게 제 모습인가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화장실 문을 잠그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은정 씨, 괜찮아요? 태훈 씨가 문 밖에서 물었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죠. 문 열어줘요, 제발. 태훈 씨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문을 열었어요. 태훈 씨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들을 봤어요. 그리고 저를 봤죠. 은정 씨. 저는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태훈 씨는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취해졌어요. 머리도 없고. 무슨 소리예요? 전혀 안 취해요. 거짓말, 거울 봤잖아요. 태훈 씨가 제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눈을 마주쳤어요. 기다려요. 잠깐만요. 어디 가요? 금방 올게요. 태훈 씨가 화장실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디 간 거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은정 씨, 나와요. 화장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거실에 태훈 씨가 서 있었어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태훈 씨의 머리가 없었어요. 완전히 민머리였습니다. 깨끗하게 밀어버린 거였죠. 뭐 한 거예요? 같이 기르자고요. 태훈 씨가 웃었습니다. 머리 없는 얼굴이 낯설었지만 그의 미소는 따뜻했어요. 왜 이런 걸? 혼자면 외로우니까요. 같이 기르면 덜 외롭잖아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태훈 씨가 다가왔습니다.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둘 다 민머리네요. 쌍둥이 같죠? 바보 같아요. 바보죠? 당신한테 반한 순간부터 바보였어요. 태훈 씨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는 제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따뜻했습니다. 미안해요. 처음엔 정말 잘못 시작했어요. 계산했고 이용하려 했어요. 알아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정말 사랑해요. 은정 씨 없으면 못 살아요. 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아니, 진심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저도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태훈 씨가 저를 꽉 안았어요. 두 민머리가 부딪혔죠. 웃음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그러다 점점 크게 웃었어요. 태훈 씨도 웃었습니다. 둘 다 민머리인 채로 안고 웃었죠. 우리 모자 같이 사러 갈까요? 태훈 씨가 말했습니다. 좋아요. 커플 모자 사요. 우린 손을 잡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머리 2개가 나란히 있었어요.
웃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3개월이 흘렀습니다. 마지막 항암 치료를 받고 일주일 뒤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완치 판정입니다. 축하드려요. 의사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살았구나. 정말 살아남았구나. 전화를 끊고 태훈 씨를 봤어요. 그도 울고 있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태훈 씨가 저를 꽉 안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머리카락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어요. 짧은 머리였지만 그게 더 소중하게 느껴졌죠.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요. 며칠 뒤 태훈 씨가 말했습니다. 은정 씨,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어요? 글쎄요, 특별히. 그럼 제가 정해도 될까요? 어디 갈 건데요? 태훈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처음 만난 곳으로 가요. 이번엔 거짓 없이. 가슴이 뛰었습니다. 양양. 모든 게 시작된 그곳. 설렘과 불안이 뒤섞였던 그 바닷가. 좋아요. 가요. 다음 주 금요일 우린 양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태훈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짧은 머리가 바람에 날렸죠. 긴장돼요? 조금요. 당신은요? 저도요. 떨리네요. 창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1년 전 버스를 타고 갔던 그 길이었어요. 그때는 혼자였죠. 외롭고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옆에 누군가 있었습니다. 손을 잡아줄 사람이 있었죠. 양양에 도착했을 때 오후 2시였습니다. 햇살이 따가웠어요.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여기에요. 저 벤치. 태훈 씨가 가리켰습니다. 1년 전 그 벤치였어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곳.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모래를 밟는 느낌이 낯설지 않았어요. 벤치에 앉았죠. 나란히 앉아 바다를 봤습니다. 여기서 처음 봤죠. 태훈 씨가 말했습니다. 네, 분홍 스카프 두르고 있었어요. 그때 정말 예뻐 보였어요. 거짓말. 그땐 다른 사람 생각했잖아요. 태훈 씨가 움찔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어요. 농담이에요. 이젠 괜찮아요. 미안해요. 정말. 이제 그만해요. 다 지난 일이에요. 파도가 밀려왔다가 사라졌습니다.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가 아름다웠어요. 은정 씨, 솔직하게 말해도 될까요? 태훈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말해요. 처음엔 정말 잘못 시작했어요. 아내를 잃고 너무 외로웠어요. 당뇨 합병증 진단받고 혼자 죽는 게 두려웠죠. 저는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찾았어요. 건강검진 결과도 미리 확인했고 보험도 들었어요. 계산된 만남이었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알아가면서 변했어요. 진짜 사랑하게 됐어요. 계산이 아니라 진심으로. 태훈 씨가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땐 속이려 했지만 지금은 평생 곁에 있고 싶어요. 진심으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짧은 머리가 흔들렸죠. 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먼저 잡을게요. 태훈 씨의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꽉 잡았죠. 용서해줘서 고마워요. 용서가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인다고요? 네. 당신도 아팠고 저도 아팠어요. 서로 상처받았죠. 하지만 함께 나왔어요. 태훈 씨가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웃었어요. 당신 만나서 다시 살고 싶어졌어요. 저도요. 당신 때문에 살았어요. 멀리서 파도가 부서졌습니다. 햇살이 물결에 부딪혀 반짝였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우린 한참을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는 계속 밀려왔다가 사라졌어요. 끝없이 반복되는 풍경이었죠. 은정 씨, 행복해요? 네. 지금 이 순간은 행복해요. 앞으로도 행복하게 해줄게요. 당신도 행복해야 해요. 당신만 있으면 행복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지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죠. 우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손을 잡고 해변을 걸었어요. 발밑으로 모래가 바렸습니다. 여기서 스카프 날아갔죠. 맞아요. 절벽 아래로. 그때 진짜 무서웠어요. 당신 다칠까봐. 그래도 주웠잖아요. 당신 거니까요. 우린 웃으며 걸었습니다. 파도가 발을 적셨어요. 차가웠지만 기분 좋았죠. 저녁을 먹고 다시 바다로 나갔습니다. 밤바다였어요. 달빛이 수면에 반사되고 있었죠. 예쁘다. 정말 예쁘네요. 태훈 씨가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기대어 섰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정 씨, 제 병 말이에요. 응, 의사가 그래요. 관리 잘하면 오래 산대요. 그럼 오래 사요. 나랑 같이. 그럴게요. 약속해요. 나도 약속할게요. 건강하게 살게요. 우린 약속했습니다. 밤바다 앞에서, 달빛 아래에서 서로 오래 살기로, 함께 있기로.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태훈 씨도 깨어 있었습니다. 잘 잤어요? 네, 당신은요? 오랜만에 푹 잤어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쳤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어요.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함께 창밖을 봤어요. 바다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부서지고 있었죠. 가요. 바다 보러. 좋아요. 같이 가요. 우린 손을 잡고 문을 나섰습니다. 아침 바다는 고요했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어요. 벤치에 앉아 해 뜨는 걸 봤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붉은 해가 떠올랐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거짓으로 시작했던 사랑이 진심으로 변한 순간, 의심과 배신이 용서와 믿음으로 바뀐 순간, 죽음을 마주했던 두 사람이 함께 살기로 약속한 순간, 태훈 씨가 말했습니다. 사랑이 뭘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실수해도 괜찮고 상처 주고받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함께 고쳐가는 거죠. 태훈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제 알 것 같아요. 우린 떠오르는 해를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얼굴에 닿는 바람이 부드러웠죠.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서로의 온기가 느껴졌어요. 62세에 다시 시작한 사랑. 거짓으로 시작했지만 진심으로 끝난 사랑. 아픔을 함께 이겨낸 사랑.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함께 살아갈 날들 뿐이었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밀려왔다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그 풍경처럼 우리의 사랑도 계속될 거였어요. 사랑이 아름답기만 한 건 아닙니다. 때로는 계산에서 시작되기도 하고, 의심으로 흔들리기도 하고, 배신으로 무너지기도 하죠. 하지만 진짜 사랑은 그 모든 걸 견디고 나서도 남는 것,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함께 일어서는 것. 62세 박은정 씨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완벽한 시작보다 중요한 건 진심 어린 지금이라는 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사랑에는 늦음이 없다는 걸. 여러분의 인생에도 다시 시작할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 떠난 여행에서 만난 한 사람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